자, 이거 보이시나요? 오성홍기라고 하죠. 중국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개항, 이제 항구를 열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교역을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근대 국가가 어떻게 해서 수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4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국사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 원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역사 원 한번 내용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마 황하 문명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황하 문명, 그러니까 뭐 상나라, 주나라 이런 거 배우다가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지났죠. 그래서 이제 뭐 공자 아니면 뭐 법가, 사상가, 저기 상황,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등장을 했던 이제 제자백가가 등장했던 시대고, 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 시황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초안지 기억하시죠? 항우와 유방의 싸움. 그리고 그거를 지나서 뭐 위진, 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 그래서 물 때문에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이번 학기 들어와 가지고 배운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해서 이제 우리 중국사를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청나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40페이지 펴셨나요? 자, 중국이 문호를 어떻게 개방했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홍콩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 아니면 줄까? 아니면 무슨 성일까? 그러니까 특별행정구역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광동성 남쪽 해안에 있는 특별행정구역인데요.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영어를 왜 많이 쓰냐면 여기 국기 보이시죠? 영국.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홍콩은 중국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중국 거였는데요. 1997년 7월 1일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할양됐다가 다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할양돼서 영국으로 넘어갔는지, 중국 거였다가 왜 영국으로 넘어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영국과 청나라는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청은 공행이라는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행이 외국 무역을 할 때 독점했던 특허 상인 조합이거든요. 상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는데요. 청나라에선 주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수출해 가지고 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영국 입장에서 이제 차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차를 되게 막대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다량의 은이 지금 청나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편무역이라 그래가지고요,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얘네만 지금 이익을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영국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이제 인도를 이용을 했던 거죠. 기존에 차를 계속해서 사오면서 은을 지불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은을 어떤 식으로 교묘히 다시 가져오냐면요,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청나라에다가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편이 청나라로 흘러 들어가는데,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인 거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밀매역 행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편을 한번 구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게 돼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편을 통해서 이 아편을 은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인도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인도로 들어간 건 결국 식민지의 원래 나라 주인인 이제 영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은 주긴 했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빼왔던 거죠. 이게 삼강무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봤는데요. 자, 삼강무역을 봤잖아요. 이 삼강무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청나라는 적자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이 영국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좀 직면하게 되자, 이거 지금 이렇게 아편을 계속해서 유통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이제 임칙서라는 인물을 아편 폐기하러 너 저기 가서 아편 좀 폐기해라고 하면서 광저우로 보내요. 당시 이제 광저우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임칙서라는 인물은 좀 사연이 있는 인물인데요. 뭐 아버지가 워낙 대쪽 같으신 관리라고 하셨고, 이제 이분도 되게 대쪽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아마 그걸 거예요. 저 아편 중독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편이라고 하면 되게 좀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칙서가 광저우로 가서 되게 좀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합니다. 영국 상인들한테 이제 아편을 뺐고요. 그걸 다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편을 폐기를 해버리니까 영국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영국은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청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이 아편 전쟁입니다. 처음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1차 아편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 1차 아편전쟁 결과 어디가 이겼을까요? 세계 최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해군력이 가장 강화했던 영국이 질 리가 없죠. 그래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와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난징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광저우에서만 이루어졌던 무역을 이제 한 곳만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광저우, 상하이 등 총 5개항을 개항을 해라. 개항, 항구를 열어라. 이제 자유무역하자 우리랑.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난징 조약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홍콩이 이때 할양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바로 이 특별행정구역 홍콩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150여 년 동안 영국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 이제 중국의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갔던 게 바로 이 첫 번째 아편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전쟁하다 보니까 많이 죽고 그다음에 배가 좀 부서지고 사람들이 뭐 무기를 많이 소진했다 돈을 많이 썼으니 배상금 우리한테 지불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무역을 할 때 이제 독점을 했던 청의 특허 상인 조합이었던 공행 무역 폐지하라. 그냥 자유롭게 무역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일어났던 게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인데 자, 1차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1856년에 에로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에로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뭐 이 에로우가 이제 에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ARROW, ARROW 이제 화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 이름이 에로우호예요. 자, 이 에로우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미 지금 난징 조약이 체결됐고 그래서 이제 청과의 무역을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무역하고 우리의 이익을 막대하게 남길까라고 고민을 하던 영국이 트집을 하나 잡습니다. 어떤 트집을 잡냐면요. 1856년에 영국 국기를 개양한 상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에로우라고 하는 에로호, 이제 배에 그 배가 사실은 소유는 중국인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인이 소유해서 운영하는 상선이었는데요. 근데 청나라의 관리들이 이제 거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이제 중국인 해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인 해적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데 보니까 뭐야 이거 중국 애들인데 저기 국기는 영국 국기가 달려 있어 라고 하면서 영국 국기를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측은 이제 영국 국기를 끌어내리는 거는 국기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다. 그래서 니는 우리한테 배상금 지불하고 사과문 써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라 그러니까 이제 열 받았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청나라에서 당시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고자 했던 이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선교사 한 명이 피살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 피살 당하니까 프랑스 올컨이 물론 사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선교사 한 명 피살 당했으니 우리도 우리 권리 찾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우리나라 건드렸냐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이걸 트집으로 잡고 같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일으킨 게 바로 2차 아편 전쟁이고요. 자,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맞잡았으니 당연히 금방 점령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텐진과 베이징이라는 대도시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조약을 맺는데요. 베이징 텐진 조약, 이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조약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외국공사,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막 공관,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하는 그런 이제 공사들이 이제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포교도 허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 사건을 조정해준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또 연해주를 획득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속들은 다 챙기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믿었던 청나라. 자, 이 아편 전쟁의 2번의 패배로 청의 위신은 정말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자, 외국한테 물어야 될 배상금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한 판 졌고, 한 번 졌고, 그 다음에 또 2번 또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지게 되다 보니까 배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외국에 지금 돈을 갚아나가긴 해야 되겠고, 근데 외국 상품의 수입은 증가하고, 참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일어났던 근대적 개혁 운동이 바로 뭐냐면은 이 태평 청구 운동입니다. 자,
자, 홍수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근대적 개혁운동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이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태평이라는 말은 우리 천하태평하다라고 태평한 나라라고 해서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유교 이상향 같은 걸 이제 태평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제 교회, 크리스트교적인 사상이 지금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게 태평천국 운동인데요.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일단 두 번 다 졌잖아요. 졌으니까 배상금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외국 상품은 자유롭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먹고 사는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죠. 자, 근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인데, 홍수전이 뭐 과거를 몇 번이나 막 떨어졌다 그래요. 되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 충격에 잠이 들었는데 뭐 한 며칠 동안 잠을 잤다 그럽니다. 근데 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얘가 변했어요. 왜? 꿈에서 누굴 만났냐면 자기 아빠를 만났대요. 아빠를 만났는데 그게 보니까 하느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계시를 내렸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전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조직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일으킨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인데요. 진짜 잘 살아서 이런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멸만흥한이라 그래가지고, 자,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 그러니까 지금 청왕조가 지금 만주족으로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국가를 다시 부흥시키자. 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좀 일단 먹고 사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천국이라는 말 나왔고 크리스토교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크리스토교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되게 좀 고질적인 악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전족이었습니다. 여자 발 묶는 거 알죠? 이거 이런 신발 여기다가 서가 신는 건데요. 여자 발을 어릴 때부터 한꺼번에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한 건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뭐 발 작으면 미인이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멀리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악습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고질적인 악습을 금지하고, 우리 농민들 지금 살기 힘들다. 토지 우리 똑같이 나누자. 나눌 분자죠. 균등하게 지금 나누자라는 균분. 그리고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죠. 땅 준다 그러죠. 그리고 여자들도 좋아하겠죠. 남녀 평등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참 동안 되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사상과 이제 그리고 크리스토교 사상이 접목을 해가지고 살만한 세상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홍수전이 이 운동을 주도를 했고, 청왕조 타도에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한족 국가를 다시 부흥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요. 토지 균분 제도를 했는데, 이때 했던 게 뭐 천조 전무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 차별 없이 백성들한테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태평천국의 토지를 만들자. 그래서 똑같이 나누자. 토지 균분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남녀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만 적용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악습들, 전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습들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굉장히 뭐 농민층들의 큰 호응을 얻고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한창 동안 태평천국 운동이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한동안 큰 기사를 올리긴 했지만, 근데 당시 이제 증국본, 이용장 등의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여기 양무운동 쪽에서 이제 배우게 된 이제 이용장, 증국본, 이 두 사람들 이제 한족 출신의 신사층이거든요. 이들이 조직한 의용군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향용이라 그래가지고요. 한족 출신 지주,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니까 토지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기 지방 치안 유지를 위해서 만든 군대를 향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향용이랑 그다음에 서양군대도 얘네가 점점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좀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 운동은 끝을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겠어요? 자, 아편 전쟁 겪었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겪었죠. 근데 계속해서 싸우는 주체들, 그러니까 싸우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다 서양이었어요. 근데 얘네 가만히 보니까 싸울 때 게임이 안 돼요. 자꾸 게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양 무기가 너무나도 우수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막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되게 시답지 않고 그런데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진짜 더 이상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이용장 중국관 요 두 인물들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추진했던 게 바로 이 양무운동입니다. 양은 뭐냐면요, 서양의, 무는 뭐 무기에 무자는 아닌데 무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서양의 무기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양무운동입니다. 자, 배경,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겪었죠. 그래서 서양 근대 기술이 우수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은 중체서용입니다. 중국의 몸체, 중국의 몸,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 같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계와 기술의 도입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체서용을 통해 가지고 군사 장비들을 근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수공업을 육성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금릉기기국 같은 군수공장도 세우면서 기술적으로 서양의 것들을 빨리빨리 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실패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파 관료들이 계속해서 간섭을 해요. 이제 서태후라는 인물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 서태후라는 최고 통치권자가 계속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돈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원을 만드는데 돈을 다 써버려요. 이거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는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체 사용이니까. 그래서 제도는 변화하지 않은 채 군사 장비들만, 그러니까 기술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큰 성과를 거두기가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면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군수공업을 육성을 했으니까 전쟁이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청일전쟁에서도 패배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얕보던, 그러니까 뭐 쪽발이라고, 뭐 삼나라 애들이라고 이제 얕보던 일본한테 패배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과서 142쪽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지식을 넓혀요를 보시면요, 자, 이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두 인물이 나오죠.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이용장과 이제 중국관 두 인물인데, 이용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렁기기국이라든가 이제 근대 기술들을 지금 발달시키려고 얘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무운동의 의의는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중국을 근대적인 국가로 바꾸려고 했다. 거기에 의의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뭐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낡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계, 기술, 도입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서양의 기계와 기술 도입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양무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뭐 버스퍼 관료의 간섭, 뭐 대표적인 예가 서태후의 이화원 건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화원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중국말로는 이허위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베이징에 가면 있어요.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산이잖아요. 근데 이 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이게 평평한데요. 이게 그냥 내륙이거든요. 베이징이면 완전 내륙인데 내륙에 있는 땅을 팝니다. 여기 있는 땅을 파가지고 이 산을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다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이 배를 띄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태후가 자기가 이제 황금 맞이했다고 황실의 별궁인 이화원을 이제 보수하면서 여기에다가 경비를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원래 이 돈이 이거 만드는데 들어갈 돈이 다 어디에다 쓰였었냐면 해군 이제 경비였는데요. 그걸 여기다 끌어다 써버린 거죠. 되게 사치가 심했다고 합니다. 되게 좀 성격도 되게 좀 별났다 그래요. 이 서태후라는 인물이 뭐 옷도 하루에 막 몇백 벌씩 갈아입고 그 밑에 있는 막 시녀들은 막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사람이 좀 방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서태후라는 인물이 양무운동을 이제 간섭하고 이제 양무운동을 이제 실패시킨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 변법자강운동 있죠. 요 변법자강운동도 서태후동 보수파가 탄압을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변법자강운동인데요. 자, 변법자강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자, 우리 지금 방금 배운 게 이제 양무운동이잖아요. 자,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지식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무, 그러니까 서양 무기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제도 자체의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캉유에이와 량치차오라는 두 인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사람이 캉유에이고요. 요 사람이 량치차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변법자강운동을 통해서 바꾸고자 했던 거,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정답은 뭐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우리 서양사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중국은 황제 통치 체제인데요. 아예 입헌군주제, 헌법을 세워가지고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서양식 의회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서양의 의회제도. 국민들이 뽑는
자, 서양 의회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요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아편 전쟁하면서 영국한테 얻어맞았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하면서 또 서양 군대한테 또 얻어맞았죠. 양무 운동 해가지고 이제 군사 장비까지 막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싸워보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한테까지도 집니다. 자신들이 쪽발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일본한테도 집니다. 야, 이건 아니다. 자, 이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다. 아예 확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제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메이지 유신을 본따 가지고 우리 양무 운동에서 요거 기계 기술만으로는 안 되니까 요 메이지 유신이랑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를 바꾸자. 법의 개혁 없이는 제도의 개혁 없이는 이제 나라가 부강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법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캉유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유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청일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양무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서양의 의회 제도를 들여오고 입헌군주의를 도입하자라는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해가지고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자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제도 개혁하자, 그리고 새로운 학교제도 도입하고 신문도 발행하자, 잡지도 발행하자, 인재를 등용하자, 농공산업을 진흥하고 우편사업도 하자, 육군과 해군을 근대화시키자 등등등 굉장히 좀 강력한 개혁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광서제도 물론 그를 용인을 합니다. 왜냐? 광서제도 이제는 더 이상 지겨웠던 겁니다. 누가? 서태후가. 처음에는 물론 어려서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젠 나이도 컸는데 서태후가 계속해서 섭정을 하게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몰래 이렇게 변법자강 운동파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태후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원래 이제 보수파들이 서태후한테 약삭빠르게 지금 붙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서태후는 사실상의 여왕이긴 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태후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조카를 대신에 섭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지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1898년에 광서제 침실로 찾아옵니다. 서태후가. 그리고 모든 왕실의 일과 국가의 정사를 자신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도끼든 이제 사발을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드실래요? 아니면 나한테 넘길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왕을 위협을 하고 결국 쿠데타는 성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파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딱 며칠이었냐면요, 103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갑오개혁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103일 동안 만에 이 개혁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 중국인들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무술 고수들 있죠.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나오는 이런 무술 고수들이 야, 우리나라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게 돼요. 개항을 했고, 그리고 개항 이후에 청에 들어온 굉장히 많은 유럽 열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져버리게 되니까 이제 중국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던 겁니다. 중국 만만한데 우리도 저기 가서 좀 이권 좀 빼앗아 볼까? 라고 하면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이 좀 더 강화됩니다. 점점 많은 열강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요, 야, 뭐야, 우리가 동네 북이야? 다 저 양껏들 때문이야. 자, 저 일본 놈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외세 배격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청멸양. 부자가 돌 부자고요. 청나라를 돕자. 그래서 멸양, 양것들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게 부청멸양입니다.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건 다 싫어. 그래서 선교사는 지나가는 선교사를 막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막 교회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만든 막 전신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파괴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적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다는 심지어 이제 베이징까지 이제 세력을 진출을 하면서요, 서양 세력을 아예 위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옳다구나, 잘됐구나라고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태후입니다. 자, 이 서태후라는 인물은 이 청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켜야지 자신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서태후도 몰래 의회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열강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하게 돼요. 야, 이럴 거면 한판 붙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왜 무술고수라는 말을 썼냐면요,
뭐 비밀결사단입니다. 이게 사실 뭐 비밀결사는 막 되게 좀 무술에 되게 정통한 사람들이고 막 뭐 주문 외우고 그다음에 막 산에 들어가지고 막 한 40일 동안 돛 닦고 나오면 막 총알도 피한다라고 하는 약간 좀 사이비적인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그럼 주문을 한번 외웠다 칩시다. 외웠는데 서양 애들이 총을 빵빵 쏴요. 그러면은 총알이 비켜갈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총 쏘면 그냥 맞으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고만장했던 요 얘들이 서양의 열강들과 진짜 한번 붙자라고 하는데요. 자, 유럽이랑 일본이 연합을 해버려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일본 연합군들이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총을 빵빵 쏘죠. 여기는 무술을 하고 다 죽습니다. 다 죽었고요.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국의 군대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야 봐라 우리 선교사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여기 우리 군대가 여기에다가 주둔하겠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북경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외국 군대가 북경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졌잖아요. 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참 이제 답이 없죠. 계속해서 지죠. 자 보세요. 아편전쟁 졌죠.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또 졌죠. 양무운동 이번에 또 일본한테 깨지죠. 변법자강운동 보스파가 탄압하면서 또 실패하죠. 그런데 그 보스파가 어떻게 그럼 자기네들 좀 지지해주는 이 무술 고수들이랑 한번 이제 연계해가지고 유럽이랑 일본을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또 졌죠.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의화단 운동이 실패로 끝났어요. 네, 그럼 실패로 끝났고 그러면 이제 청정부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개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입헌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입헌군주제 도입을 어느 정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지만 서태후가 죽으니까 다시 말짱 도로목 다시 그런 게 언제 있었냐라는 듯이 입헌군 주제를 또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을 하는 인물이 이순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순원이라는 인물은 뭐 광둥성 샹샹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됐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좀 형을 따라가지고 뭐 하와이 가가지고 공부도 좀 오래 하고요. 홍콩 의학교 졸업을 한 좀 인텔리 지식인입니다. 자, 그가 했던 주장이 바로 삼민주의라는 주장이 있어요. 자, 이 삼민주의라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인드맵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신의 혁명. 제일 중요한 말 여기서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말.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신의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앞서서 변법장운동 실패, 의화단운동 실패.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청왕조는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순원이 혁명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해가지고요, 삼민주의라 그래가지고요, 민족, 민권, 민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민족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몰아내고 다시 한족의 주권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다음, 자, 민권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인민, 그러니까 백성의 권리를 다시 찾고 그리고 백성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인민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민권주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국민주권주의랑 거의 또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민생이라는 말 지금 대통령도 많이 하시죠. 자, 민생, 즉 민생주의란 뭐냐면은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 민생주의입니다. 자, 그가 얘기했던 이 삼민주의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는 지금 앞서 의화단 운동에서 아까 일본과 유럽의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했다라고 했잖아요. 걔네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재정적 위기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자, 이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민간에서 만든 철도 있잖아요. 철도를 국유화, 국가 소유화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국가 거라고 하는 게 국유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철도를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요걸 담보로 해가지고 외국 자본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 무장봉기가 혁명으로 연결이 됐고 그 혁명이 바로 신의 혁명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우창봉기가 일어나면서 좀 특징이 뭐였냐면요,
여기는 이전에는 아까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농민층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농민층이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양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탄압했던 이제 지주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신사계층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신사계층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이용장과 중국권 이런 인물. 그다음에 여기는 변법자강 운동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각계전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화단 운동은 이제 고수들이 했던 거고. 근데 이 신의 혁명은 좀 특징이 뭐냐면은 농민, 그리고 군인, 그리고 개혁전 신사층, 그러니까 입헌파라 그러죠. 개혁전 신사층 등 여러 세력들이 다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그 지방을 성이라고, 그냥 우리는 뭐 도 아니면 시 이렇게 일하는데, 뭐 경기도 제주시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버리니까 그 성들이 청으로부터 아예 독립을 선포해 버려요. 자, 우린 더 이상 청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혁명 세력들이 이제 난징에서 이 신의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인 바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를 하고요. 그리고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중화민국이 바로 이제 난징에서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를 합니다. 추대해가지고 정식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중화민국은 약간의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진 이 위안스카이와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위안스카이는 이제 청왕조에서 이제 복무를 했던 군인이에요. 군대가 약했던 순원 입장에서는 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청조를 멸망시켜요. 위안스카이가 청조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위안스카이를 임시대총통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순원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손잡고 이제 청조 멸망시키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총통 자리 줄게라고 해서 위안스카이한테 실제로 총통 자리를 넘깁니다. 좀 대인배죠, 순원은. 그러니까 큰 뜻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청나라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대총통이 돼가지고 공화제 국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파들을 탄압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총통이 아니라 제정, 이제 황제죠, 황제. 심지어는 황제가 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주변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도 이제 말로 많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그거 스트레스 받았는지 병사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야 위안스카이까지 죽었는데 그럼 이후에 중국은 근대국가 체제가 제대로 확립될 새도 없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군벌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이제 군사를 가진 인물들이었는데, 그럼 얘가 한번 할겠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여러 군벌들이 막 할거하게 돼요. 그럼 이제 혼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청나라는 무슨 조약으로? 아까 난징 조약으로라고 했죠. 그리고 청은 양무운동, 청의 양무운동은 중국의 제도는 유지하자, 근데 서구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운동이고요. 1911년에 이제 우창봉기로 시작됐던 이거는 신해혁명입니다.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개혁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 먼저 시작했고, 태평천국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무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사층이 주도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아예 법까지 바꾸자 변법자강 운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화단 운동, 이제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무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화단 운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신해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볼게요. 관련 있는 구호를 옳게 연결한 것을 겨루시오. 태평천국 운동은 이거는 평등제를 주장했죠. 천국이라는 말 들어가면 크리스트교의 평등 사상이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했고, 양무운동 군동업 키우자,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이었고요. 변법자강 운동은 법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의화단 운동 부청 멸양, 이제 청을 도와서 서양을 몰아내자.
그다음에 신해혁명 주도했던 사람은 순원이죠. 그다음에 변법 자강 운동 주도했던 사람은 캉 유에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